오늘은 영국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 그러면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이건 옛날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조금씩 위축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말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나라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의 가장 큰 장점은 정치의 안정이었죠. 노동당 그리고 보수당 두 당이 서로가 다른 노선을 내세우면서 적당히 양당제로서 안정적으로 국가를 잘 운영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영국 총리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정치의 불안감이 영국의 쇠망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최근 영국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영국 정치 결국 돈이죠. 그리고 이제 영국을 힘들게 하고 있는 채권과 관련된 이야기 묶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의 영국 총리 누구시죠? 아시는 분? 지금 영국 총리는 노동당 출신의 스타머 총리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인기가 없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노동당을 어쨌든 대승을 이끌면서 총리가 됐죠. 하지만 얼마 전에 치러진 영국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은 대패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개혁당, 리폼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당이 최대 엄청난 이제 세력을 약진을 했고 노동당, 보수당 모두 다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책임이죠. 그래서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 스타머 총리한테 사퇴해라. 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권이 보수당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노동당 내에서 총리를 교체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 그러면은 대신이 될 것이냐 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스타머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당신 물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안 물러나 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경쟁자가 등장해서 그럼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경쟁자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맨체스터 시장인 앤디 버넴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국은 내각제 국가니까 총리가 되려고 그러면은 의원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버넴 같은 경우는 시장이니까 사실은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궐선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그러면은 의회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 가지고 스타머를 제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넴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온건 좌파 성향, 그러니까 노동당 내부에서도 좌파 우파가 있겠죠. 좌파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좀 더 왼쪽에 있는 사람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 중요한 점은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러냐? 노동당 당원들이 당신은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누구를 싫어하십니까? 이런 거를 해봤을 때 한 40% 정도가 제일 우선적으로 버넴이 나는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지지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죠. 난 그 사람 싫어 하다 보니까 지금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영국 재정과 관련돼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이 리브스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앤디 버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나마 이제 플러스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격차입니다.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50인데 혼자 4 플러스. 그러면은 지지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영국 노동당은 9월마다 연례적으로 전국 당 대회를 이제 개최를 합니다. 이때 아마 대권에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사실 이 버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당 쪽에서 꽤 잔뼈가 굵은 이제 그러한 사람인데 우리 눈에 띌 만큼 어떤 그러한 적극적인 행보를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나이로 보면 한 56살 정도 되는 저랑 비슷하네요. 이 정도는 아니고 과거 이제 토니 블레어 그리고 이제 고든 브라운 시절에 재무부 차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부 장관도 역임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당 내에서는 꽤 잘 나가는 이제 그러한 정치인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2010년에 당시에 이제 노동당이 이제 대패를 했죠. 그리고 정권이 이제 보수당으로 넘어가면서 이 양반이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제3의 길 같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쪽으로 기운 노동당의 성격에서 탈피해가지고 스스로를 저 왼쪽으로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쪽으로 많이 갖다 놓으면서 급진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했는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보면은 2017년에 맨체스터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부터 정치적으로 이제 복귀를 한 셈이죠. 그래서 시장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 3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다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상당히 이제 강력한 정치 자산을 이제 보유를 하게 됐죠. 하지만 당내에서 봤을 때는 주류라기보다는 좀 아웃사이더, 아싸 같은 이미지가 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버넴은 영국에서 꽤 여러 가지 이슈로 꽤 유명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한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노란색 버스가 맨체스터의 이제 버스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철도뿐만 아니고 버스도 사실은 이제 그닥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 가지고 대중교통, 공공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 맨체스터 시장이 된 이후에 버넴이 이 광역버스 시스템 자체를 다 공공소유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나라처럼 공영제, 중공영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시가 통제권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처 수상 이후에 근 40년 만에 처음으로 지자체가 노선, 운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보유를 하게 된 거죠. 당연히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정시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노선도 새로 편성을 하면서 탑승률 같은 경우 한 8%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행 정시율이 높아지면서 예측 가능한 서비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올빼미 버스 같은 심야 버스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광역 노선들도 점점 늘려가면서 어쨌든 뭔가 일 잘하는 그러한 시장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를 시켜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버넴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 비판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변신에 능하다. 그러니까 이 노동당이라는 노선은 걷지만 노동당에서도 좌파, 우파,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여기에서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그때 맞는 이미지를 잘 구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욕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정치인은 어떻든 그러한 자기의 기본 노선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공공, 공영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하는 왼쪽으로 이미지에 비해서 과거에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이 시절에는 또 민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강조를 많이 하면서 당내 좌파랑 또 갈등을 빚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갈등을 빚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 지금 뭐하냐? 라는 이야기를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맨체스터,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방 분권 권한을 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에 차관이나 장관을 할 때는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 싫어, 반대 이런 입장을 또 표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말하는 것도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만 지금 딱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버넴은 최근에 연초에 어떤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이 지금 몰락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왜 몰락하느냐에 대해서 4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영국이 몰락하는 이유는 4가지래요. 첫 번째, 규제 완화. 규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규제를 마구잡이로 풀다 보니까 영국이 질서를 못 잡고 오히려 더 몰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 민영화. 민영화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져서 영국이 몰락하고 있다. 세 번째, 긴축 정책. 단순하게 부채가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민 삶은 더 어려워지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으로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고 그다음에 민간의 역량을 더 동원을 하고 그리고 정부 재정은 안정적으로 하지만 이제 균형 재정으로 보수적으로 갖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과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브렉시트까지 4가지를 이유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버넴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9월, 10월 이 정도의 영국 총리가 되면 기존의 영국 시스템하고는 정반대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스타머가 총리를 계속하던 아니면 버넴이 새로운 총리가 되던 문제는 영국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제도도 만들고 법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돈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돼요. 돈의 뒷받침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회의 가장 큰 권한은 뭐죠? 법률 제정과 예산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현재 이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금 100%를 넘어서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를 발행을 해서 안정적으로 계속 돈을 빌리고 또 갚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영국 국채 시장이 최근 들어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많은 국가들의 표준적인 가장 이제 많이 발행하는 국채가 10년 만기 국채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채 수익률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지금 마구마구 오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중에서도 영국이 가장 높은 금리를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이 영국 국채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 불안해. 영국 정부가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영국 국채를 산 게 손해보지 않을까 싶다 보니까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은 많은데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줄다 보니까 영국 국채를 팔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는 일이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 보시면 지금 영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 독일보다는 조금 높았으나 그래도 뭐 프랑스 정도 수준이었죠. 근데 2023년, 2022년 3년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제 쇼크들이 있었는데 한번 팍 튑니다.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제 선진국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만 국채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채권 시장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 누가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채권 시장이 저 사람이 영국의 재정을 이상하게 끌고 가고 있어? 그러면 국채 안 사. 있던 국채도 팔어. 그러면 재정시장이 혼란을 겪다 보니까 총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경제 그리고 당선되는 새로 취임하는 정치인들 대부분은 다 포퓰리즘적인 성격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안정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영국 전체로 봤을 때는 부채는 증가하고 경제는 둔화되는 이러한 나라의 국채를 왜 사느냐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 뭐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 영국 국채는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국제적인 자본들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 국채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는 거죠. 국채 금리가 5%를 넘었다라는 점은 미국 금리 4% 넘은 것도 대단한 거지만 지금 5%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2.6%에 달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걱정스러운 면이죠. 그래서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998년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채 가격 수익률은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금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틈만 나면 영국 국채에 대해서 사지 않거나 투매하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세라든지 뭐 지출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수당이나 노동당이나 누군가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약을 못 지켜요. 그러면 불만이 폭주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만 섞인 상황에서 그러면 기존에 두 당은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봐야 안 되니까 급진적인 새로운 사람들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는 거죠. 대표적인 게 개혁당, 리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진적 대안 세력이 부상하면서 더욱더 불안한 상황을 만들고 있죠. 사실 뭐 이러한 상황들은 다른 나라들도 좀 비슷비슷하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탈리아, 프랑스 다 비슷한 상황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안정성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건전성 이런 것들이 강하게 뇌리에 박혔기 때문에 오히려 현 상황이 더욱더 안 좋게 보는 그러한 디스카운트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 당시에 이제 총리였던 리즈 트러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초단기였죠. 한 47일 정도의 재임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영국 역사상 두 번째였나? 뭐 그런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화면 다시 보시면 2022년, 23년에 영국 국채 금리가 튈 때가 여기 보면 써 있죠. 미니 버젯이라고 하는 미니 예산안과 관련돼 있는 논의가 채권 시장을 아주 대충격을 주게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감세를 추진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벌어지는 세수 결손을 뭘로 메꿀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닥치고 감세 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채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채권을 마구마구 던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죠. 당시에 이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결국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국채를 인수를 하면서 사태를 어떻게든 안정을 시켰습니다만 결국 리즈 트러스가 물러났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저런 무모한 결정을 내릴 상황이야? 라고 충격을 받고 영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차례 그 이후에 보수당 그리고 지금 이제 노동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2023년, 24년이죠. 스타머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노동당 역시 공공재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흑자 재정까지는 아니지만 적자를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영국 그 노동당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연간 차입 규모를 이제 한 320억 파운드 정도 늘리겠다. 그러니까 빚을 1년에 한 52조 원 정도 더 내는 것을 오케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이구야 이 자식들 봐라 말을 못 믿겠네 라고 하면서 채권 안 사. 갖고 있던 채권 팔어 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또 금리가 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부채는 증가해요.
그러면은 지출을 축소를 해야 되죠. 그런데 국민들은 정부 지출이 축소되면은 복지 혜택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냐? 정권 바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정권을 바꿔놓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해드리겠어요라고 하면은 국채 금리가 튑니다. 그러면 다시 또 국채가 확대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영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선진국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사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자만 매년 1,000억 파운드 정도를 이제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세금을 딱 거두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지출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NHS, 그러니까 국민 보건 시스템, 우리로 따지면 의료보험이죠. 이게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가 이자예요. 그러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이자 내기 바쁜 게 지금 영국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30년쯤 되면은 이자 지급 규모가 GDP의 4% 규모에 달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영국 국채의 25%가 물가 연동형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몇 %?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여러 번 아주 인플레이션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 다른 국가들보다 인플레이션이 오래 갔어요. 10% 수준까지도 올라가기도 했고. 그런데 영국이 발행한 국채 중에 한 4분의 1은 물가 연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튀면 이자 지출도 같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 프랑스나 미국이나 독일도 다 물가 연동형 국채를 섞어서 발행을 합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10%,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가 한 3% 정도 수준인데 비해서 영국은 너무 물가 연동형 국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때마다 정부 재정이 휘청휘청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0년을 돌이켜보면 25년 전이죠. 2000년을 생각해보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한 30% 수준이었어요. 정말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던 나라인데 지금은 96%, 거의 100%죠. 그러니까 정말 순식간에 부채가 몇 배를 늘어난, 그러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참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08년 금융위기가 첫 번째 타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 아직 EU에 포함되어 있을 때 EU 재정위기, 그리고 코로나19,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마다 모든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영국은 큰 타격을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선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8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이미 세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사실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 세 나라 중에서 그래도 영국이 가장 재정이 괜찮고 건전하게 잘 유지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프랑스가 그나마 제일 좋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이탈리아고요. 훨씬 안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영국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만기 국채에 대해서 영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영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기축통화국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준기축통화국, 사실은 일본 엔이 낫냐 영국 파운드가 낫냐 라고 그러면 오히려 일본 엔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할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상황이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여기는 유로에 묶여 있고 그다음에 독일의 어떤 힘에 기대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이 이들 국가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영국보다는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한 선진국으로 대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당장 빚도 많고 미래를 내다봐도 이 나라가 성장을 잘할 것인지, 그래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뭔가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담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황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 흑자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출을 확 줄이고 세금을 더 걷고 해서 흑자를 만들어서 이것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재정 흑자가 GDP 대비 1.3% 정도 수준으로 최소한 5년 이상 유지돼야 이게 이제 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다 더해서 영국은 그동안에 뭐 자기의 과거의 제국이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 대륙에 있어서의 무슨 문제에 있어서 균형자적인 개입에 대한 본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더 무거운, 역량보다 더 무거운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영국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줬고 향후의 국방비도 지금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은 어디서? 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 쓸 곳은 많은데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해.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수가 없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돌이켜보면 결국 문제는 정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그동안에 보면은 뭐 대처 수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다른 나라는 선거로 바뀔 때 몇 번씩 승리를 하면서 계속 정권을 이어갔던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만 최근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영국 총리를 생각해보면 보리스 존스 총리 이후부터는 지금 평균 재임 기간이 500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좀 넘으면 그만둔다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참 정치 불안이 결국은 국가 재정, 채권 모든 것을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버냉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번에 총리가 된다라고 그러면 글쎄요, 이게 과연 채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볼까라는 이제 걱정이 벌써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원들은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정부한테 더 많은 지출을 강요하는데 막상 내가 총리가 되고 집권을 하고 내가 보면 상황이 이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라는 점이 지금 영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 국채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10년 만기 국채가 4%를 통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30년 만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5%가 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장기물이면 원래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5%, 야, 이건 상상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2008년, 2007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도 10년 만기 국채가 2.6%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믿을 수 없는 그런 수치인 거죠.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를 넘어서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년물 같은 경우는 3.6%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채 금리가 계속 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보면 수요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많은 주요 국채를 사들이던 주요 투자자들, 대표적으로 이제 외환 보유고나 이런 문제를 때문에 국채를 사들이던 중앙은행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국채 매입을 줄이고 있어요. 반면에 국채 발행 건수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미스매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부 부채를 따져보면은 2029년 몇 년 남았죠? 3년이에요. 3년 남으면 GDP 대비 100% 도달할 것이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인 부채가 정부 부채가 GDP 전 세계가 만드는 GDP와 동일한 수준은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을 치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채가 튀고 있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앙은행뿐만 아니고 국채를 주요 매수하는 주요 투자자인 이제 연기금들도 이제 채권을 잘 안 산다는 거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내에 많은 연기금이 있겠죠. 그런데 이 연기금도 영국 국채를 자기네 국채를 사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보험사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파란색이 보험사 또는 연기금입니다. 이쪽이 영국 국채 전체 발행의 한 60%를 쭉 사줬단 말이죠. 그런데 2010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20%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영국이 재정 상황이 매우 좋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한 65% 정도를 보험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연기금들이 수요를 감당해 줬는데 지금은 20%도 안 돼요. 그러면 이 갭을 지금 누가 메우고 있느냐라고 하면 외국에서 어느 정도 지금 커버를 좀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래도 안 팔리는 것들을 영국 중앙은행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찍어가지고 영국 국채를 영국이 사들이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파운드화가 그래도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국채와 파운드가 동시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나마 영국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뭐 1파운드에 1.35달러 1파운드에 1.115 유로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가지 축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면에서 영국이 뭔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해보지 않았던 것을 많이 하면서 혁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AI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 처음에 뭐 딥마인드 이런 회사들이 시작을 했던 거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새롭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영국에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영국은 점점 뒤처지냐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수수께끼 같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영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영국이 지금 혁신 국가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스스로 영국 정부 스스로 우리는 혁신이야 이노베이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님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 동안에 영국에서 출원된 특허를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늘어났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60%, 한국 같은 경우도 160%,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한 60%이 정도 늘어났는데 오히려 영국은 특허 출원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무슨 혁신이 있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해외에서 특허를 내는 것도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증가를 다 하는데 영국은 오히려 1980년보다도 한 40% 줄어든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서 들어보시는 이제 글로벌 혁신 지수라고 있습니다. GII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국은 언제나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5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4위예요. 세계 혁신 지수에서. 한국이 4위라고? 맞습니다. 한국이 4위예요. 그리고 5위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리고 6위가 영국인 거죠.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 영국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싱크탱크나 이런 쪽은 이런 증거를 들어서 영국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유럽 대륙에서 뭔가 새로운 산업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 침체가 되는 것은 유럽 대륙에서 스타트업들이라든지 벤처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필요한 자본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어요. 그런데 영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벤처 캐피탈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시티에 있는 그 많은 재정들이 돈 벌 구석만 있으면 언제든지 돈을 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 25년만 비교해 봐도 이러한 모험 자본,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가 규모가 35%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돈 빌리기가 쉽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훨씬 쉽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특허 이야기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영국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엔지니어링과 관련돼 있는 뭔가 내 노하우를 잘 특허로 보장을 받아야만, 보호를 받아야만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이 특허를 많이 내는데 영국은 그런 거 없다. 영국은 지금 AI 또는 서비스업 이런 건데 여기서는 특허라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국은 이미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특허를 가지고 우리가 혁신적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미국과 더불어서 뛰어난 대학들이 많죠.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런 뿐만 아니고 많은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명문 50대 대학 이렇게 꼽아보면 영국 대학들은 보통 10개, 7개 정도는 꼬박꼬박 들어가는 그러한 국가인 거죠. 그리고 그 대학에서 연구를 하다가 기업을 창업해서 대학에 도움을 받다가 그리고 분사하는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요즘에 AI를 비롯한 딥테크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한 $10,000,000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을 살펴보면 한 절반 가까이가 원래 대학에 R&D 연구를 하던 친구들이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들이 자랑하는 대학, 그다음에 연구, 창업 이 구조가 영국에서도 잘 작동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뭐 못하고 있는 거 없어라는 게 영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영국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키워서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진짜로 돈을 벌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라는 국내, 영국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든 영국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국 정부의 규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많은 스타트업들이 시작은 영국에서 하지만 결국은 IPO를 통해서 뭔가 자본을 추가적으로 조달할 때는 영국이 아닌 런던이 아닌 다 뉴욕을 택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따져보면 영국은 사업하기 좋지 않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혼란이 지금 더해지면서 영국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영국은 G7 국가이고 상당히 중요한 나라죠. 그래서 일단은 영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스타머 총리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당내 압력에 굴복해서 물러날지 버티고 버티다가 9월 또는 10월 달에 투표를 해가지고 당내 투표를 해가지고 이 버넴 맨체스터 시장한테 밀려나는 모습을 보일지 어떤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영국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국의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